3차로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왔다고 전해드렸는데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 적막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원 읍내와 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신해서 이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이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 있는데요. 이천 시민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교민 140명은 오늘 오전 11시쯤 25인 승버스 20대를 나눠 타고 임시생활시설인 이곳 국방어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입 길목과 입구에서 두 차례 차량 소독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40명의 우한 교민과 가족들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는 날과 가는 날을 제외하고 14일인데 그동안 1인 1실에서 지냅니다.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요. 이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빨래는 직접 해야 합니다. 하루 두 차례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현장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해놓고 방역 작업과 대민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이터 정광재입니다. 몹시 괴롭거나 애를 타게 하는 상황을 흔히 피가 말린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피 말리는 혈액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에다 코로나19 창궐로 헌혈이 급감해서라는데 혈액 보유량이 불과 3, 4일치밖에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잠깐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간절한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봄은 한 걸음 더 우리 가까이 와 있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여러분의 MBN 뉴스파이터는 60초 후에 시작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이 코로나19로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도 오늘 방송부터는 코로나19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마지막 전세 세 번째 비행기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이분들 잘 도착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9분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네. 우한에서 출발한 시간은 한 새벽 4시쯤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들어온 시간 오늘 오전 6시 23분쯤이었습니다. 147명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증상자가 5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 2명이 그러니까 무증상이었지만 어쨌든 7명이 격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140명이 이제 국방어학원에 격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니버스 20대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일단 전세기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1등석으로 이제 보내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석에 탑승을 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1, 2차 전세기가 들어와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각각 격리 수용됐었을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이 좀 축적돼서인지 오히려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래요, 윤경 평론가님? 예, 처음에는 사실 저만 해도 우리 동네 오면 어떡하나라는 네. 공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이천 주민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환영,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런 네. 것도 나름도 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와 이제 날 풀리면 이천 도자기 축제도 가야 되겠다. 네. 이천 쌀도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 1차, 2차, 3차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네. 포용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당연한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공기로도 처음에 퍼진다, 네. 뭐 눈만 봐도 퍼진다라는 공포가 있을 때였으니까 아마 첫 번째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확진자 가운데 완치를 해서 퇴원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 지금 다 나아서 완치를 해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4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오늘도 3분이 퇴원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11번째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퇴원하셨고요. 네. 오늘은 3번째, 8번째, 17번째로 확진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신상엽 위원장님, 이게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또 계속 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하지만 여하튼 의료 체계가 아직 정상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병이 우리가 아주 엄청 두려워하고 그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이제 신종이 네.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감기 증상과 일차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보다도 좀 중증 환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 지금 퇴원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입원해 계신 분들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메르스 때는 이제 뭐 인공호흡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땐 사실 사망자도 꽤 네, 많이 사망자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죠. 마지막까지는 뭐 39명이 정확히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사망하는 일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중환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 중환자는 안 계시고요. 네. 뭐 한 분 정도가 뭐 폐렴으로 뭐 그 산소 공급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인의 면역을 가지고 잘 회복하고 계시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모처럼 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현장을 좀 찾았는데 누가 찾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요즘 길거리에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차량 교통량도 굉장히 줄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적도 좀 줄었고. 예, 뭐 누군가는 이제 차량이 줄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네.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8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그 식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요. 네. 거기에 식사도 하고 인증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은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다녀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수 송파구청장도요. 구청 직원들과 함께 이 19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 근처에 이 또 확진자가 다녀갔던 빵집과 치킨집을 찾아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두려움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걸 없애는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참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황당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임방글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 중국에서 어떤 여성이 아파트 손잡이에 막 침을 뱉고 다녔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말이죠.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했던 우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네. 우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 네. 아파트에는 이 증상이 있는 사람,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93명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30명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여성이요. 지난 8일 밤 한 밤 10시경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요. 예. 현관문 손잡이마다 침을 뱉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일부 주민들이 그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끝날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침을 뱉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선 이 여성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그거는 해요. 확진 여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군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가뜩이나 저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마스크를 쓰고 가리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저런 거는 글쎄 뭐 시민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라면 저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뭐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밀접 접촉자의 기준 자체가 예. 뭐 환자와 2m 이내로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또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그 호흡기 분비물, 뭐 침 같은 건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네. 접촉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진짜 환자였다 그러면 저 오염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14일 격리가 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임박을 변호사님. 네. 이분이 이렇게 침을 뱉은 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침 뱉으면은 경범죄가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확진 환자라면 또 다른 법 적용도 완전히 가능한가요? 다르죠.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침을 뱉어서 저 침을 뱉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 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돼도 상관없다라는 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상해죄에 해당되고요. 설사 그 사람이 그 만진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다 해도 상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미수죄. 네. 이런 거는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제가 네. 못하는데 네. 여하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화면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그 보기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신상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19 확진인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더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확진 환자가 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진정 상태로 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우한 지역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1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차 유행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도달했거나 이제 꺾이는 이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춘절 연휴 전후에선 지역 사회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 사회와 돌아오신 분들 간에 이제 어떤 감염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 환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상태를 본다 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3차로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왔다고 전해드렸는데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 적막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원 읍내와 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신해서 이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이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 있는데요. 이천 시민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교민 140명은 오늘 오전 11시쯤 25인 승버스 20대를 나눠 타고 임시생활시설인 이곳 국방어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입 길목과 입구에서 두 차례 차량 소독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40명의 우한 교민과 가족들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는 날과 가는 날을 제외하고 14일인데 그동안 1인 1실에서 지냅니다.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요. 이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빨래는 직접 해야 합니다. 하루 두 차례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현장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해놓고 방역 작업과 대민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째깍째깍 총선 시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험지 출마 요구를 강하게 받았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거취가 관심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두 사람은? 일단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고요. 네. 김형호 본관위원장이 지난 네. 9일 날 직접 밀양에 내려가서 이제 홍 전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단해라, 험지 출마를 해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험지는 서울에 있는 험지를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일 일단 결단은 11일까지 최종 결단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이 12일인데 오늘 그렇죠. 오전에도 또 회의를 해갖고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서울로 굳이 못 오겠다면 경남 내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회의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고요. 예. 이제 보류를 했는데 일단 뭐 김영우 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은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홍준표 대표도 내가 양산에 가서 출마할 수 있다 네. 이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 SNS 통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고지를 부렸잖아요. 난 네네. 내 고향에서 출마를 하고 거기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예. 일단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이제 고집은 거뒀기 때문에 예. 김영희 위원장은 난 반절의 어떤 수확은 거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양산 쪽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끝까지 이제 험지인 서울 험지로 오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관위에서 향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대표는 일단 수도권 차출, 험지 차출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었고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엔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기도 하고 김포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민주당에서 경남 양산을에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남지사를 지낸 두 분이 경남 양산을에서 격돌하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매치까지 뭐 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 둘이 맞붙는 이제 양상이 전개되면서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제 선거를 이제 고향에서 나왔으면 굉장히 좀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네.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 PK 지역에도 험지가 있다. 그 험지가 바로 그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전 예. 이제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에 내가 가서 맞붙겠다 하면서 한 발짝 어쨌든 양보하는 모양새를 나타낸 게 김홍호 그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절반의 수확이 있었다, 절반의 네. 성공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네. 않았었거든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 지역구인데 본인도 지금은 거기에 그곳에 계속 출마할 것을 고집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금 어렵고 이제 정의당의 어떤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창원, 네. 성산 이쪽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또 김두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세 사람 모두 경남지사를 지낸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경남지사를 지낸 분인데 그만큼 이번에 PK에서 굉장히 좀 양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 PK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총선 전체의 구도를 알릴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죠, 김광석 변호사님? PK는 이제 선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예. 이제 종로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또 황교안 대표가 붙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PK에서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총선의 승리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의석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PK 지역이 제일 많죠. 그렇죠. 40석 네.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PK 지역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 네. 거점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두관 의원이 원래 이게 김포잖아요. 네네. 근데 김포에서 또 민주당에서 요청을 해서 결국 양산을로 가라. 이제 그 얘기 자체는 굉장히 PK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남지사까지 했던 김두관 의원 경우 때는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거물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내가 고향에서 출마를 나를 못하게 하면 네. 내가 가겠다 하면서 자진했기 때문에 예. 아마 공관위에서도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과연 맞짱을 떠서 네.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예.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두관 그 경남지사는 네. 과거에도 조금 불편한 관계였다고 해요. 어떤 그렇죠. 인연이 두 있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이 경남지사를 지냈잖아요. 2010년에 이제 김두관 그 경남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7월에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놓고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해서 이제 중도 사퇴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도정에 공백이 생겼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해 12월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경남도지사에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됐죠. 네. 2014년 7월에도 또 당선이 됐고요. 문제는 2017년에 홍준표 역시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경남지사직을 네. 사퇴하는데 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3분
분을 남겨놓고 사퇴를 도의회에 보낸 거예요. 네. 사퇴 의사를. 그러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0일 이후에 있을 그 대선 때 같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막은 거죠. 그러면서 도정 공백은 오히려 한 1년 4개월 정도로, 네. 1년 2개월 정도로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또 김두관 전 지사가 이제 또 도정 공백이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해서 앙금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남지사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국회의원도 아니었었고 경남지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으니까 김두관 지사가 당시에 중도 사퇴한 게 홍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이 권토중례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인연이네요. 김경환 아나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SNS상에서는 벌써 한번 세게 붙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붙었습니까? 네,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가 SNS상에 자신이 장수라고 이제 칭하면서 장수는 졸병과 싸우지 않는다. 내가 PK 수비대장을 하러 내려가는 것이지 예. 뭐 어떤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PK 40석을 쓸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김두관 의원이 맞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홍 전 대표가 이제 삭풍 부는 들판에 선 신세가 됐다라고 하면서 양산으로 오라 기다리겠다. 홍 전 대표께서 술수와 광풍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 비록 내가 일개 졸병이지만 국민을 등에 업은 무서운 적군이 되겠다. 네.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을 자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아랫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종로에서 이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나서면서 나는 이낙연 전 총리와 싸울 생각이 없다.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러 간다. 이렇게 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나요? 근데 야당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다 정권 비판, 이 정부를 심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당연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본인의 격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홍준표 후보 이제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지만 네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허세도 좀 있으시고요. 말도 약간 허풍이 있으십니다. 게다가 본인은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한당 후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명함이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후보 네. 이건 제일 큰 야당의 그였으니까 야당도 아니죠. 그때는 뭐 여당의 후보였으니까 그런 분으로 볼 때는 뭐 경남지사 했다는 것도 전혀 비교 안 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조금 뭐 쇼맨십도 있을 거고 진심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궤적도 사실 다르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으로 사실 뭐 모래시계라는 별명을 갖고 정계에 아주 뭐 굉장히 순탄하게 국회의원 처음부터 했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서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를 거쳐서 경남도지사 또 의원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새벽부터 뭐 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이분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뭐 이런 격려 이런 것도 많이 받지만 예. 비난과 조롱의 메시지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격하면 대화가 어렵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 악플과 비판 문자에 이렇게 대처한다 네. 하면서 매우 정중하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네. 대부분의 상대방은 어조가 부드러워져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시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네. 보면 시간이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새벽 4시 20분에 온 문자입니다. 네. 선거철 되니까 민주당으로 나오고 싶지 그 잘난 소신은 다 어디 가고 철수한테 가거라. 아마 안철수 전 의원을 얘기하는 네. 거겠죠? 이렇게 이제 조롱조의 문자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장으로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음 답이 최선을 다해야죠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해시태그가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덕분에 새벽 운동했습니다. 그래도 7시는 넘어서 해주세요. 근데 라면서 일찍 글을 일어나시네요라고 답변한 금태섭 의원의 재치도 재밌지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살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분이고. 근데 저 다음에는 어떤 문자가 왔었을지 전 사실 궁금해요. 이분 보낸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이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실 제일 할 뿐이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부러 공작 측에서 그야말로 댓글 조작반에서 활동하는 분이라는 설도 있고 네. 욱하는 마음에 올렸다가 뭐 열심히 하겠다는 설도 있기도 하는데 제 주변에도 뭐 국회의원 친구들도 있고 예. 나는 기자 만나보면 이런 정도는 뭐 약과예요. 그렇죠. 문자 예. 폭탄도 받고 그다음에 뭐 18원씩 저금해가지고 통장으로 네, 집어넣는 네. 바람에 나중에 그 정산할 때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국정감사를 마치고 왔더니 문자가 1,820개 왔다는 그렇죠. 그 제가 국회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연예인들도 유명세라고 하듯이 이것도 보면 어때 국회의원 세, 정치인 세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싶고 맷집이 커지신 거죠, 김태섭 네. 의원이. 네. 네. 근데 금태섭 의원이 약간 뉴스의 중심에 좀 있죠. 더불어민주당에 뭐 지금 129명인가가 소속 의원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정치적 무게가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똑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좀 이런 문자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조금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조국 사태가 좀 기점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조 전 장관을 약간의 질타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자 폭탄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건 자기가 소신과 거 맞지 않다고 그래서 네. 기권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기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자 폭탄에 비난을 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 문자를 보낸 분도 굉장히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 아니면 정봉주 전 의원의 열렬한 지지자가 네. 아닐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렬하지 않으면 새벽 4시 20분에 문자 보내기는 어렵죠.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문자 네. 받습니다. 네.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사무실 들어갔더니 우리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전화를 했는데 김광삼 고소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분 전화번호를 한번 줘라.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약간 보수 측을 비난하는 방송을 좀 비난이 아니라 이제 비판하는 방송을 네.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셨더라고. 네. 아유 어르신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소하겠다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바쁘실 때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아마 고소는 하지 않고 그냥 끝난 적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저 방송국에서 새벽 당직 기자를 쓰는데 자정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자정에 술 마시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정말 정중히 전화를 받았더니 오히려 저에게 뭔가 좀 자문을 구하면서 물어보는 아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가는 말이 고우면 온 말이 곱게 마련이죠. 이 정치적 사안과 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서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숙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래서 이 금태섭 의원을 잡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뜻을 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겠다 불출마 쪽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 뭐 네. 제3의 길까지도 본인은 이제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래서 사실상 네. 그 민주당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명성 그리고 친문 세력의 어떤 강성한 지지를 굉장히 본인의 어떤 장점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과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천 전략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불사하면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재개는 아마 다른 다음 텀에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어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의 얘기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이게 왜 아직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처럼 정체성 불명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공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죠.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거고요. 공안위 결정에 승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저 양날의 칼이라는 답을 했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 양날의 칼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양날의 칼이니까 두 가지 해석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분이 어떤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잘 사실 예측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저의 그 비전문 평론가로서 정치 비전문 평론가로서 봤을 때는 저분이 그냥 이 출마를 안 하는 걸로 선택했을 것 같지는 않고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해서 본인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당에서도 계속해서 불출마를 권유하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뜻을 많이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저분의 저 무소속 출마를 만약에 할 경우에 그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오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선으로 이어질 수도 불투명할 뿐만 네. 아니라 그게 만약에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금태섭 의원이 지금 지역을 두고 있는 것이 강서죠. 서울 강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 1000표 차이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념 성향을 같이 하는 다른 후보가 병립해서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김광삼 쉽지 않죠.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 강서 가배는 상당히 민주당이 열렬히 지지하는 우리가 예. 이제 골수 민주당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네. 본인이 당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자회견 자체는 당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취지였는데 네. 결국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수용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고 제3의 선택지가 있다. 네. 양날의 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그냥 당의 경고성을 보이는 거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한 내용 중에 보면 자기는 뭐 그전부터 민주당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원이다고 얘기를 한 취지로 봐서는 민주당원인데 만약에 저기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금태섭 의원의 어떤 당선 네. 아니면 뭐 당선에 당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 그건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네. 본인도 향후에 있어서 민주당원으로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고 단순히 당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을 이런 취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정치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이게 지금이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이른바 조금 구설에 올랐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건 민주당의 공천 전략 또 전체적인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거는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다 허상만은 네. 아니거든요. 게다가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에 기여한 바도 많고 지난번 했던 것도 봉도사라고 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친근함도 갖고 있는데 물론 1심에서 선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긴 해도 네네.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미투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정부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20대 30대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네. 젠더 감수성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데 그 문제에 얽혀 있는지라 네네. 아무래도 이 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당의 기여도에 비해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예. 꽃길을 걸을 것인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인지 하고 약간 협박성 발언도 했지만 그냥 지켜보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건 좀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억울하면 진짜 재판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 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금태섭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당원들의 제보도 많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분도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예. 하필 발표하는 예. 일단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본인이 10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10일 날 기자회견을 11일 날로 미뤘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일어났냐면
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의 권리당원 500명 정도가 예. 발신으로서 A4 한 장짜리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어요. 근데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공수처법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호궁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권한 이 금태섭 의원을 제명하라. 예. 이런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정봉주 전 의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의 흐름이랄지 아니면 당에 영향을 미치게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 입장은 나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봉주 의원이 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정치밥을 상당히 오래 많이 먹은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부적격 판정을 다시 돌릴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권리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윤민 평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총선 대진운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제일 관심이 가는 지역구는 어디예요, 장윤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종로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종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겠죠. 그러시겠죠. 예. 저는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네. 황교안 대표가 총을발을 공식화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지형의 변화는 있을 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출마하기 전에 나왔던 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이제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선수로 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린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총선 이 시구까지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또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이걸 공론화하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상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가운데 뭐 제가 문재인 이번 정부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이제 비판 그리고 지표가 여러 군데에서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사실상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거라서 그리고 단순히 종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 주자가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여파가 수도권 그리고 그 이외 지역으로까지 미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원론적인 말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주목이 많이 갑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는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가 상당히 고심 끝에 나온 굉장히 시간을 오래 들인 결과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길 잘한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본인에게도 제가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자유한국당에도 물꼬를 터졌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거기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공관위에서 하는 것들이 중진 의원들의 중진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표가 험지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공관위에서 그걸 밀어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는 출마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표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출마를 하면서 본인이 뭐 이낙연 전 총리를 갖다가 네. 탓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자기 위주로 어떤 보수를 대통합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대 자기와 싸움을 하면 상당히 보수가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선거 결과는 네. 승자가 50대 초반, 예. 그리고 패자가 40대 중반, 후반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집하고 중도층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이 좌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뭐 오차범위 밖으로도 차이가 이낙연 엄청나죠. 전 총리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정도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승자가 누가 되든. 네. 그렇죠.